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유부남입니다. 어쩌다 보니 낡은 모텔을 사게 됐습니다. 오, 기졌다. 모텔은 낡았지만 상권은 꽤 좋은 곳에 있었는데 광주 충장로에 위치해 있는 모텔로 이곳은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권입니다. 서울로 치면 홍대쯤? 5.18 민주항쟁이 가장 격렬했던 곳으로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광주도 신도시가 많이 생겨 상권이 많이 분산되었지만 충장로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이곳에 모텔을 산 이유가 바로 이런 유동인구가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텔들은 모두 낡고 촌스러웠고 제가 젊은 감각으로 리모델링하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리모델링? 뭐 어려울 게 있겠어? 촌스러운 체리몰드 흰색으로 칠해주고 벽지 새롭게 바꿔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품 아기자기하게 배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인트를 칠하고 컨셉에 맞는 소품들을 배치했어요. 엘리베이터도 특색 있게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우연히 보게 된 EXID 뮤직비디오에서 정말 예쁜 엘리베이터를 보게 되었는데 이걸 따라하면 예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분명 비슷하게 따라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뮤직비디오 속 엘리베이터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만든 엘리베이터는 어찌저찌 인테리어를 끝냈고 그래도 다행히 초반에는 꽤 장사가 잘 됐어요. 젊은 감성에 맞는 인테리어,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모텔, 오시는 손님들이 인테리어를 보고 귀엽다, 예쁘다 해줄 때면 나는 혹시 인테리어의 천재 아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숙박은 언제나 만실이었고 대시를 하려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기도 했었죠. 이제 나도 건물주의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상권은 남들 눈에도 좋은 상권이었고 큰 자본력을 가진 프랜차이즈들이 이곳에 직영점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픈하고 겨우 2달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공사 비용을 겨우 1억 5천 가지고 했는데 그들은 7, 8억을 들여 멋진 숙소를 만들었어요. 많은 손님들은 야놀자, 여기 어때를 더 선호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모텔이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모던하기만 하고 깔끔하기만 한 모텔보다는 28개 객실이 모든 다른 컨셉으로 되어 있어 골라먹는 맛이 있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모텔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피규어들이 우리 모텔의 컨셉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소품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카지노 컨셉의 방에 있던 카지노 칩도, 감옥 컨셉에 맞는 소품들도, 북유럽 감성의 사슴 대가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귀여운 미니언즈 조명은 사실 소품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적은 예산으로 페인트 칠과 소품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놓았던 터라 시간이 지날수록 까지고 부서지고 더러워지며 관리가 안 됐어요. 조명에 대한 이해도도 없어서 옛날 조명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객실은 어둡고 칙칙해 보였어요. 사진상으로는 포토샵으로 밝고 깨끗하게 표현했지만 실제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리뷰는 사진과는 많이 달라요 라는 리뷰였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 모텔을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인테리어가 어려운 게 아닐 거라 자신만만했는데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 인테리어를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괜히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할 만큼의 돈은 없고 결국 셀프 인테리어로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그때에 비해 지금 나의 안목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눈은 높아졌는데 여전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한 모텔 건물을 가지고 있는 37살 아침소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디자인은 사실 제가 가장 못하는 영역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우나 미를 주시는데 제 미술 성적은 대부분 양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그림만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색깔 고자라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그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별로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이 해놓은 거 따라하기인데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색상 조합이
대충 손에 잡히는 페인트색으로 칠한 것 같지만 사실 나름 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색과 핑크색은 2016년 팬톤 올해의 컬러였던 로즈커츠와 세레니티 색조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빨간색과 카운터는 역시 그랜드 부다페스트의 보라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 검증된 색만 썼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자넨 틀렸으니 그러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문의해 봤는데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예산 얼마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초라해서 대답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체에 인테리어 맡기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셀프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면 많은 영화를 봐야 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많은 옷을 봐야 하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싶으면 많은 인테리어를 봐야겠죠. 모텔 인테리어, 카페 인테리어, 펜션, 호텔, 영화, 광고, 스튜디오, 팝업 스토어 인테리어까지 괜찮은 디자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보고 핀터레스트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쁜 인테리어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화려해서 예뻐 보이고, 이건 차분해서 분위기 있어서 좋아 보이고, 이건 산뜻하고 젊은 느낌이라 좋아 보이고, 이건 자연 친화적이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건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냥 멋져 보이고, 어떤 건 모던하고 깔끔해서 좋아 보입니다. 다 예뻐 보여서 결정 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있는데 결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또 하나 걱정이 있었는데 예쁜 디자인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구조는 지금의 형태와 비슷할 텐데 아무리 잘 따라한다고 해도 그저 모텔은 모텔일 뿐일 것 같다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모텔이라는 껍데기에 예쁜 포장지만 씌워진 느낌? 뭔가 알맹이는 빼고 포장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에 빠지고 나니 예쁜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면 볼수록 막막함만 더해져 갔습니다.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모텔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버 인테리어 쇼 영상을 보고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난 집을 인테리어하는 첫 번째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해. 경험. 경험. 새로운 경험. 더 잘 산다는 게 뭐야? 그래. 더 좋은 경험을 해나간다는 거잖아. 인테리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이런 경험들을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경험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지. 거기에 맞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경험하고 싶었던 특정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하는 거. 이거다 싶었습니다. 가슴속 답답함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예쁜 인테리어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결국 기존의 모텔과 같다면 그건 껍데기만 바뀐 것이지 여전히 전과 같은 모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 그래 새로운 경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공간의 컨셉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숙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을까? 아니, 숙소를 넘어서 나만의 드림하우스를 만든다면? 나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틀어놓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와인을 마시고 싶습니다. 예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하루의 피곤함을 날리고 싶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려 소파에 앉아 그냥 멍 때리고 싶기도 합니다. 책을 자주 읽진 않지만 그래도 나만의 서재 공간, 업무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론 친구들을 초대해 분위기 있는 파티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공간,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대충 인테리어만 하고 장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획 의도는 정해졌으니 이제 기획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쁜 디자인만 2주 동안 봤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 기획 의도가 정해지니 디자인을 쉽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 이 공간의 감정적 키워드는 아늑함인 것 같아요. 저는 밝고 세련된 공간에서 영화를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안락한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영화를 보다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을 만큼 아늑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과 화려한 공간에서 빰빰거리는 EDM을 틀어놓고 파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정적인 팝송이 나오는 곳에서 깊은 속 이야기를 꺼낼 만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늑함이라는 관점에서 레퍼런스 디자인을 다시 보니 내가 원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괜찮은 것 같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에게 돈 없다고 까인 38살 아침소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서로에게 궁금한 건 아마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가가 궁금하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은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는지가 궁금할 테죠. 업체에서는 리모델링에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예산은 2억인데 2억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도둑놈 같아 보여 신고할까봐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2억. 이렇게 써놓고 보면 참 큰 돈입니다. 2억이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말이죠. 9,000원짜리 소머리 국밥 22,000그릇을 먹을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무려 1230년 동안 볼 수 있는 돈입니다. 2억으로 아이폰만 샀을 때 130 프로까지 살 수 아무튼 2억은 큰 돈이지만 객실 28개를 리모델링 하기에는 부족한 돈인 것 같습니다. 샤워기는 보통 이런 식의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는데 깔끔하게 메리평 수전으로 넣고 싶어서 알아보니 이게 한 세트당 31만원입니다. 한 세트 가격만 봤을 땐 괜찮은데 싶지만 31만원 곱하기 28개 객실을 하면 860만원이 나옵니다. 꼭 집어서 말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전 하나에 800만원을 지출할 생각을 하니 아찔합니다. 숙박업소는 참 갖춰야 할 게 많습니다. 침대, 매트릭스, 협탁, TV, TV 테이블, 소파, 소파 테이블, 러그, 냉장고, 전신 거울, 옷걸이, ABS 도어, 방화문, 잠금장치, 화장대, 펜던트 조명, 액자, 타일, 변기, 세면대, 샤워기, 욕조, 거울 환풍기 등등 들어가는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28객실인 28 곱하면 대충 계산을 해보니 리모델링에 최소 4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객실이 28개인데 이 중 10개는 완전히 포기하고 18개만 제대로 리모델링 해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니 28개를 모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고정관념인 것 같더라고요. 28개 중에 18개만 리모델링을 하고 10개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폐쇄하는 거죠. 18개만 공사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그때 돈을 벌어서 추가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개를 폐쇄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낮을 수는 있지만 욕심부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28개 객실이 허접하게 나오는 것보다 18개 객실이라도 완성도 있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써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기초 작업을 하는데 벌써 예산의 4분의 1이 쓰였습니다. 왜 인테리어 업체에서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5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솔직히 에이 그 정도까지 필요하겠어 싶었는데 이제 좀 실감이 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인테리어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하자마자 예산이 반토막이 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셀프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구식 모텔을 사 셀프 인테리어를 했다 망하고 다시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38살 아침소입니다. 허접한 저희 유튜브 영상에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댓글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객실 마감재로 사용할 합판을 사왔습니다. 숙박업소는 대부분 페인트로 마감을 하거나 벽지로 마감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합판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합판은 방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염 업체와 통화 후 재료를 사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합판이 너무 하얗기 때문에 분위기 있는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합판을 사와 칠해보니 방염제 위에는 색이 칠해지지 않습니다. 색을 먼저 칠하고 방염제를 바르니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눌린 자국, 긁힌 자국들이 있어 면이 깨끗하지 않아 색을 칠해도 이렇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사포질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동 드릴용 사포를 사 사포질을 해봤습니다. 아, 왜 덜덜 떨어? 힘이 약해서 그런가? 디볼트 강력한 파워로
아이씨.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할 줄이야. 나. 더 흉해졌습니다. 다시 목재집에 방문했습니다. 면면이 되게 깔끔하네. 이거 미리 좋아요. 면이 좋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한 장에 4만 원이에요. 한 장에 4만 원. 장당 4만 원이요? 장당 4만 원. 여기 0.4가요. 네, 0.4가. 면이 깨끗한 제작나무 합판은 가격이 3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 합판도 다시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긁힌 자국도 원래 나무 결이겠거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한 번도 도면을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보면 스케치업? 이런 프로그램으로 3D를 실제와 비슷하게 뚝딱 만들던데 이걸 단시간에 배우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워포인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룰 수 있는 툴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재봤습니다. 줄자를 쓰면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레이저 줄자를 샀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거리를 재줍니다. 신기합니다. 레이저 줄자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사이즈를 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구청에 건물 도면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깔끔한 도면을 줬습니다. 역시 경험이 없으면 몸이 고생입니다. 파워포인트로는 스케치업처럼 근사한 결과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계속 그려봅니다. 작성된 도면에 가구들을 올려봤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여기에 배치해서 빔을 쏴주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책상을 두고 거실 공간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이 방은 침실인데 침대를 2개 놓고 화장실 2개 중 하나는 욕조만 있는 욕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런 모양의 욕실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도면상 2D로 표현하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작업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벽면별로 2D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이걸 프린트해서 반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벽과 수납 공간을 만들 조적 쌓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젠다이라고 하는 수납 공간을 넣기 위해 벽돌을 쌓아달라고 한 건데 구멍은 없고 벽돌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력해온 이미지를 보지 못하셔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장씩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많이 출력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콘센트 위치와 조명의 위치를 모두 변경해야 해서 전기 배선 위치를 모두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전기 도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따라해보려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파워포인트로 전기 사장님이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도면이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난잡합니다. 그래도 전기 사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개똥같이 그려도 알아보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전기 사장님을 만나서 도면을 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요상한 전기 도면에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도면에 빠진 부분들을 피드백을 주셨는데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반쯤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객실 타입별로 한 개씩만 작업한 후 작업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샀습니다. 빔 프로젝트에 사용할 전기 콘센트의 위치를 알아야 전기 작업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 개만 사봤습니다. 사전 조사할 때는 60만원대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 60만원짜리는 너무 단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17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5개 객실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850만원이나 듭니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설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엄청 선명합니다. 집에서는 30만원짜리 빔 프로젝트를 써봤는데 잽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인생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조급하고 한 번에 시원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그 끝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성장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셀프 인테리어 상황을 공유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하면서 건물주는 되게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모텔 건물주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모텔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걸 들어보시면 그래? 하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텔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아침소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응원 메시지가 정말 많았고요. 걱정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출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라고 이렇게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제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를 고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사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매번 올인성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올인 그 이상을 했었죠. 대출을 받기도 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으니까요.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돈을 다 갚았고 또 돈을 모으면서 뭐 나름 주식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한두 번만 일이 잘 안 풀렸어도 되게 힘들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말이죠. 저만 잘못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힘들면 가족들이 도우려고 할 테고 그럼 가족들까지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올인해서 또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10년 정도 해본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개인 자금이랑 사업 자금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업이 힘들어져도 최소한 가족이 힘들어지진 않으니까요.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고 잘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모텔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기도 해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래도 건물주잖아요, 부럽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건물주라는 그 나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사는 그런. 근데 모텔 건물주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모텔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만약 모텔이 아닌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상가 건물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장사를 할 거잖아요. 카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카페 인테리어는 누가 하나요? 보통 카페 사장님이 하잖아요. 들어와서 장사를 하실 분이 인테리어를 하죠. 음식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모텔은 희한하게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죠. 특이하죠. 이런 업종이 뭐가 있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딱히 다른 업종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유독 모텔만 이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30객실 정도를 리모델링 하는데 적게는 4억, 많게는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가 지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인테리어를 다시 투자를 하고 그렇게 5년을 또 버티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인테리어를 투자를 하고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제가 만약 돈을 더 많이 끌어와서 뭐 5억, 8억 뭐 이렇게 끌어와서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5년 뒤에 인테리어를 다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 모텔들을 봐도 뭐 8억씩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쳐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경쟁력이 정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냥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시점에 다시 리모델링 또 큰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하면서 건물주는 되게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모텔 건물주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건물주가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인테리어를 해서 세를 준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테리어 투자한 걸 회수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지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하나뿐이죠.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인테리어는 낡지 않아서 5년 이상 가야 하고 5년 동안 인테리어에 투자한 돈 이상을 벌어야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2억이라는 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2억 내에서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더 있긴 해요. 이건 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텔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5억, 많게는 10억 이렇게 투자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대가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광고비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숙박앱 여기에 광고비를 내야 하는데 그 광고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요. 비교를 해보자면 배달의 민족은 한번 광고를 하는데 88,000원이 정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보통 깃발을 꼽는다 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렇게 88,000원만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10곳 정도 깃발을 꼽아서 그렇게 장사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10개의 깃발을 꼽으면 이제 88만 원의 광고비를 한 달에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숙박앱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기본 금액이에요. 더 낮은 금액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아예 없고요. 60만 원이 최소 단위예요. 60만 원짜리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플로 보면 저 밑에 있어서 사실 노출이 거의 안 돼요. 더 비싼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숙박앱들이 진짜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기 지역일수록 예를 들어 부산, 제주, 전주, 여수 뭐 이런 데일수록 그 광고비가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광고비를 차등으로 받는 거죠. 너네들 돈 더 낼 수 있잖아 하는 것처럼 차등으로 돈을 더 받아가요. 그렇게 높은 광고비로 상단에 노출이 되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내야 그래도 조금 상단에 노출이 되는 구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내고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또 받아가요. 이중 과금인 거죠. 1년 전쯤이었나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5.8% 받겠다고 했을 때 그때 뉴스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소상공인 다 죽는다 하면서 엄청 난리가 아니었어요. 뉴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제 수수료는 안 받기로 했었는데 모텔 사장 입장에서는 5.8%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도 이 난리라고? 숙박앱들은 당연하듯이 10%, 15%를 받아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 4천만 원 나오면 1천만 원 정도는 광고비와 수수료로 숙박앱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 거죠. 숙박앱에 의존을 하면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뻥 매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숙박앱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뿐인 방법이긴 한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다른 업종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많이 올랐지만 모텔은 그게 더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주유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어서 그때는 휴게 시간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모텔은 어쨌든 직원이 항상 근무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뭐 무인텔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무인텔도 사실은 들어만 봤을 때 없다 뿐이지 안에는 직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서 미성년자가 오거나 혹은 뭐 어떤 손님이 부탁을 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인원 절감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놓은 방법을 이번에 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텔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4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광고비를 줄여야 한다. 숙박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그냥 형식적인 무인텔이 아니라 정말 무인텔로 가능하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객단가를 높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유행을 타지 않고 낡아가지 않는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4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름 구상을 해놨고 그걸 이번 모텔에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숙박앱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직원이 카운터에 상주해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숙박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안녕하세요. 모텔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아침소입니다. 앞 영상에서 모텔로 살아남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4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모텔에 적용할 저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위 카드 링크를 누르셔서 먼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텔이 해결해야 하는 4가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광고비를 줄여야 한다. 숙박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두 번째,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낡아가는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된다. 3번과 4번은 인테리어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인테리어가 끝났을 때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1번과 2번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문제인 숙박앱의 광고비, 수백만 원의 광고료를 받아가고 결제 수수료도 10%를 받아가고 이 정도면 세금 떼가는 것보다 더 떼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숙박앱 광고비는 부담스럽습니다. 숙박앱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을 위해 광고료를 낮추고 결제 수수료도 낮추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겠죠. 숙박앱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리뷰로 갑질당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업체들은 가격 경쟁, 시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김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은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리나 칸입니다.
리나칸이 이 문제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그곳에서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힘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절대로 플랫폼을 떠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독점 기업으로 정하고 제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으로 32살의 리나칸은 미국의 최연소 연방거래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나칸이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것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회사를 쪼개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이런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은, 그마저도 배달앱, 즉 요식업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숙박업은 외면받을 것 같습니다. 즉 숙박앱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도 호구였고 앞으로도 호구일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쓰고 정치권에 진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모텔만큼은 숙박앱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숙박앱의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주요 기능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업체를 마케팅 해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과금의 명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케팅을 해주니까 광고비를 받는 것이고 예약 및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니까 결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숙박의 의존도를 낮추려면 이 두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약 및 결제에 대한 대안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게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무료예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진을 올리면 끝입니다. 결제 수수료 3%만 지불하면 되는데 네이버 예약 시스템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요즘 네이버 페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결제도 더 편해요. 그리고 모텔 입장에서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면 소소하지만 좋은 점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고객이 결제를 한 후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텔이 정해놓은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된다는 점이에요. 숙박앱들 보면 솔직히 화가 납니다. 당일 취소 빼고는 언제든지 환불을 해도 100% 환불되게 해놨어요. 고객이 숙박 취소를 하면 손해는 업체인 우리가 보는 건데 인심은 지들이 쓰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모텔의 환불 규정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칼같이 내가 정해놓은 취소 수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이버가 개입하지는 않는 거죠. 고객에게 계좌이체를 받아서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환불 이슈가 저는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환불해줄 때 계좌번호를 받고 입금해줘야 돼서 번거롭기도 하고 또 위약금 때문에 고객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취소하는 건데 위약금이 너무 세다면서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예약은 진짜 좋은 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고객이 예약 취소하고 싶으면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본인이 취소를 합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취소를 하세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만 이게 네이버 시스템상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호텔에서는 이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네이버 예약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 한 손님이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1시간 만에 취소를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거나 하는. 그 손님이 위약금으로 90%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만 환불을 받으셨어요. 솔직히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예약을 잘못했는데 위약금 없이 취소해 줄 수 있냐? 예약한 지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부탁드린다 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100% 환불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본인이 취소하시고 끝났어요. 아무튼 네이버 예약을 쓰면 장점이 정말 많은데 이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박앱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예약 및 결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숙박앱의 핵심이겠죠. 저는 펜션에서 그 힌트를 찾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호시담이라는 펜션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평일 숙박료가 20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가 그래도 있는 펜션이에요. 이곳의 숙박 예약이 1월 31일 기준으로 2월 예약이 벌써 전체 객실의 6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 펜션이 숙박 앱을 활용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떠한 숙박 앱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어플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예약이 벌써 60%가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곳을 예약할까요? 인스타그램 때문이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반전은 이 호시담이라는 업체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열심히 홍보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게시물이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어요. 초반에만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다가 투숙객이 방문 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자발적으로 올려주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또 예약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마케팅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모든 마케터들이 바라는 마케팅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마케터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 호시담 펜션이 이뤘더라고요. 고객이 이용하고 자발적으로 SNS 홍보해주고 이걸 보고 또 신규 고객이 예약을 하고
너무 부럽죠. 저도 이번 모텔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을 동원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펜션도 아니고 모텔인데 그게 쉽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케팅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도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지향점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렵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향하는 건 그쪽이라는 거죠. 그래야 선택적으로 비수기에만 숙박 앱을 활용하든 아니면 완전히 숙박 앱에서 벗어나든 둘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건비를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숙박업에서 인력은 크게 두 개 나눠져 있죠. 프론트 업무와 청소 업무. 이 중 청소는 인건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청소 직원을 써서 20-30만원 정도 아낄 수도 있겠지만, 청소 잘하는 직원분을 쓰는 게 그 20-30만원 아끼는 효용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프론트 업무입니다. 프론트 업무를 세분화해서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예약 문의를 받는 업무, 두 번째 고객의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업무, 돈을 받고 키를 주는 행위죠. 세 번째는 고객의 요청에 응대할 업무, 예를 들어서 물을 더 달라거나 수건을 더 달라고 했을 때. 네 번째로는 시설 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감시하고 있거나 혹은 미성년자 출입을 감시하거나. 주요 업무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모텔에선. 이렇게 놓고 보면 무조건 직원이 24시간 카운터에 상주해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숙박업을 하는데 24시간 카운터 직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펜션. 펜션도 똑같이 예약 문의를 받고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주고 고객의 요청사항에 응대해줍니다. 심지어 펜션은 화재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부분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텔보다 화재 위험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펜션은 24시간 상주하는 직원이 없을까요? 왜 저녁이 되면 직원이 퇴근해버릴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대부분의 펜션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 와서 결제하는 손님이 없잖아요. 즉 직원이 항상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펜션에서 고객들이 핸드폰 충전기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핸드폰 충전기는 고객이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곳이 20만원짜리 펜션이든 50만원짜리 펜션이든 말이죠. 여기서 잠깐 비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삼성급 호텔 신라스테이와 모텔의 대표인 호텔야자, 이 두 곳을 비교했을 때 어떤 곳에 객실 비품이 더 많을까요? 모텔 사장님들은 말 안 해도 바로 아실 거예요. 압도적으로 호텔야자 비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신라스테이 방문했는데 깜빡하고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근처 편의점 가서 5,000원짜리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호텔야자에서는, 즉 모텔에서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왔네? 그럼 모텔방을 둘러본다? 충전기가 구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전화를 들어 카운터로 전화한다? 아니, 무슨 모텔이 충전기도 없어요? 라고 따진다. 웃기지 않나요? 이거 진짜 웃긴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10만원짜리 신라스테이에서는 핸드폰 충전기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5만원짜리 모텔에서는 충전기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이상하잖아요. 모텔은 희한하게 호텔보다 고객들이 기대하는 물품이 훨씬 많아요. 핸드폰 충전기, 8핀, C타입, 아이폰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고요. 물 2개와 음료수 2개 무료로 당연히 제공돼야 하고요. 스킨 로션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피임 도구도 있어야 되고 성인용 젤, 지연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요즘은 고데기도 있어야 되고 안마기도 있어야 되고 스타일러도 있어야 돼요. 솔직히 모텔에 있는 스킨 로션 저는 찝찝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빼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전화 와서 무슨 모텔이 이런 것도 없냐, 내가 모텔 수십 곳을 다녀봤는데 스킨로션 없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다, 기본이 안 돼 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모텔은 5만원인데 이 모든 걸 갖춰와야 하고 호텔은 10만원인데 이런 것 없어도 무슨 말 듣진 않죠. 고객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렴한 모텔 오는 고객이 더 까탈스럽고 돈 많은 호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치부했었는데 호텔의 모텔 초창기를 좀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호텔, 펜션 이런 곳들은 대부분 여행을 가기 위해 방문하잖아요. 즉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죠. 내가 오늘 외박할 계획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스킨로션, 칫솔, 치약, 여자분들 같은 게 고데기 등 이것저것 다 챙겨가요. 그런데 모텔은 오늘 숙박할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텔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갑자기 여자친구가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라고 하거나 기타 등등.
그래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모텔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대실 손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방문하겠죠. 대실 쓰려고 집에서 스킨로션 챙겨온 사람 없을 테니까요.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텔들이 이것저것 서비스로 객실 물품들을 갖춰놨던 거고, 이런 문화가 1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텔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호텔은 모텔 건물이었지만 호텔스럽게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스킨로션을 안 찾아요. 헤어젤, 헤어스프레이 안 찾아요. 정말 아주 가끔 출장 손님 중에 스킨로션이 왜 없냐 하는 손님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2주에 한 번? 어떨 때는 같이 온 일행이 야 여기 호텔이잖아, 그건 모텔에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간판을 모텔로 하고 모텔처럼 운영하냐, 간판을 호텔로 하고 호텔처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기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니까 조식 제공되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모텔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느냐, 호텔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손님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진다. 모텔이면 모텔에 있어야 될 물건들을 당연히 기대하고, 호텔이면 조식이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모텔은 모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약간 도심형 펜션? 이런 걸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펜션이라고 하면 이번엔 취사가 되냐 하면 취사를 기대하는 고객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텔도 아닌데 그렇다고 호텔도 아니고 그렇다고 펜션도 아닌 다른 개념의 숙박시설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텔, 호텔, 펜션 이런 단어를 쓰면 그에 상응하는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텔, 호텔, 펜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인이에요. 생소하시죠? 바로 그 생소하다는 포인트가 바로 제가 원하는 바예요. 인이라는 걸 봤을 때 뭘 기대해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포지셔닝하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모텔, 호텔, 펜션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무언가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텔, 호텔, 펜션을 원하는 고객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가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구독을 해주시면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카운터 직원을 없애는 이야기. 만약 모텔인데 카운터 직원이 없으면 무슨 모텔에 카운터 직원이 없냐 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개념으로 포지셔닝을 할 건데, 이건 그냥 고객에게 개념적으로 우리는 모텔이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도, 아니 카운터 자체가 없어도 당황하지 마라 라고 인식시키는 것이지, 실제로 프론트 직원이 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를 하나씩 없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약 문의를 받는 업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글로 안 될 것 같으면 동영상을 넣어서라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전화 문의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의 글과 영상으로 이곳이 운영되는 방식, 예약하는 방식을 안내해주면서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객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업무. 체크아웃은 카운터 직원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고객이 키를 들고 가버리는 경우만 빼고요. 체크인은 큰 문제가 되겠죠. 펜션도 체크인할 때는 직원이 안내를 해주니까요. 저는 이걸 셀프 체크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이제 무인텔 기계를 사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인텔 기계는 고객이 직원을 만나는 걸 껄끄러워하는 불륜 커플용이지 일반적인 숙박용, 무인을 위한 무인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저녁 10시가 되면 프론트 마감을 해버려요. 프론트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예약은 했는데 저녁 10시 이후에 입실하는 손님은 어떻게 하냐면 객실 키를 꽂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요. 몇 호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 문자를 확인한 고객이 문자 보고 그냥 바로 입실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10시 이후로 방문하는 고객의 매출 포기합니다. 그래도 평균 매출이 5천 이상으로 준수한 편이에요. 이 호텔이 시골에 있는 관광지라 저녁 10시 이후에는 손님이 끊긴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광주 모텔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셀프 체크인 방법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찾은 게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이건 해외 에어비앤비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에어비앤비 본사에서는 호스트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체크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디지털 도어락이더라고요. 체크인할 고객들을 직접 만나지 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셀프 체크인하게 하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즉시 떠오르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제 묵었던 사람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무단 침입하면 어떻게 하지? 매일매일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더 번거롭진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아주 좋은 제품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분위기 광고 같은데 삼성 디지털 도어락인데 이게 좋은 게 내가 도어락에서 직접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더라고요. 이 기기 자체가 와이파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메인 비밀번호는 따로 있고 방문자용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방문자용 비밀번호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그 비밀번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좋죠. 원래는 이게 가정집에서 학습지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오거나 집에 아무도 없는데 뭐 세탁기 설치하러 온다거나 이럴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일회용 비밀번호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걸 모텔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회용 비밀번호를 어떤 걸로 정할지도 중요한데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이 들어오면 고객 연락처가 나오거든요. 그 고객 연락처 뒷자리로 방문자용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결국 고객 입장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고객이 네이버로 예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자를 받게 돼요. 고객님 객실은 몇 호입니다. 객실에 체크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고객님 핸드폰 뒷 4자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고객은 직원 안내 없이 바로 호실로 찾아가서 본인의 핸드폰 뒷자리 4자리 입력하고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의 요청사항에 응대할 업무. 뭐 수건 갖다 달라, 물 갖다 달라. 모텔에서는 그런 요청 많잖아요. 보통 모텔이 물 2병, 수건 4장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물 2병, 수건 4장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더 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또 실험을 해봤는데 물 4병, 수건 6장을 지금 여기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물 더 주세요, 수건 더 주세요 라는 요청이 일주일에 한 건 정도도 없어요. 충분하다는 거죠. 만약 이런 요청을 전혀 안 받고 싶다면 추가 용품에 돈을 받는다고 써놓으면 이런 요청이 거의 0에 수렴할 것 같아요. 덥네요. 이런 방식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충분히 제공하되 부분 유료화를 통해서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유료로라도 더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은 지정된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서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시설 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 시설 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는 크게 화재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을 감시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 경보기 알람을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 단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객단가가 낮은 모텔에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객단가를 높여서 일단 허드를 만들고 추가 검증을 하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이 추가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서 공유를 했다가 이걸 또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특히 모텔,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허무맹랑하다, 너무 도전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100% 다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엔 시행착오도 있고 뭐 현실성이 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최적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텔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명확하잖아요. 숙박앱의 높은 광고비,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이거 좀 그냥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건 분명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서히 망해가느니 저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아이디어지만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험할 것이고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 실험이 망하고 끝날지 아니면 성공해서 사장님들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지 지켜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지금 목공 작업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나버렸네요. 3달이면 공사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전혀 힘들 것 같고 빨라야 3월 말에 마무리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목공 셀프 인테리어, 정확한 표현은 목공 직영 공사죠. 직영 공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 작업이 끝난 장면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재를 구해야 했어요. 필요한 자재는 합판, 석고보드, 강목 등등이 있었습니다. 주 재료는 합판이라서 합판 가격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했어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합판이 대략 800장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재 가게에 가서 합판 얼마예요? 합판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합판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어떤 합판이요? 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합판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라왕 합판, 미송 합판, 자작나무 합판, 두께도 4T, 8T, 12T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합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라왕 합판이 가격 대비 무늬도 괜찮고 해서 라왕 합판으로 결정을 하고 다시 찾아갔죠. 이제 합판에 대한 지식이 좀 생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라왕 합판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장에 11,000원이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인터넷에서 좀 알아보고 갔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10,000원까지도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옆 가게 또 그 옆 가게를 가봤습니다. 근데 가격을 맞추신 건지 100원의 오차도 없이 모두 11,000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막혀서 목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살 거면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막 영업하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제가 귀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 하실 일을 그냥 막 하시면서 무심한 듯 시크하게 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저를 상당히 압박하더라고요. 괜히 더 싼 곳 찾아보다가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무슨 나무가 코인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가격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싶었죠. 그래서 다시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하다가 광주에서 유명한 목재 가게가 있더라고요. 규모도 엄청 커서 왠지 규모가 크니까 그쪽은 좀 더 싸게 팔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13,000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뭐야, 이틀 사이에 2,000원이 올랐다고? 거기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3,000원인데 나중 되면 또 모릅니다. 와, 내 주식은 20%가 안 올랐는데 목재 가격은 이틀 만에 20%가 오른다고? 역시 주식 말고 선물을 해야... 이대로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목재 가게에 납품을 하는 도매업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장당 8,800원이더라고요. 가장 비싸게 이야기를 했던 13,000원에 비하면 장당 4,200원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800장을 샀으니까 약 300만원 정도 아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재료 문제는 끝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할 목수를 섭외해야 하는데 목수 섭외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목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서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바빠서 일정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아무 공사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버렸어요. 어렵게 첫 번째 목수분과 미팅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간절한 목수님이었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면 자꾸 본인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슬슬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최근에도 모텔 인테리어를 했는데 요즘 이런 게 잘 먹힌다 하시면서 본인이 좋을 것 같은 스타일로 자꾸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조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였어요. 막 본인 스타일대로 작업을 해버리시고 모텔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실 것만 같았거든요. 불길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사실 평소 같았으면 고민도 안 하고 이런 분이랑은 일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텐데 이게 일정이 맞는 목수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이분과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 목수분과 어렵게 미팅을 잡았는데 미팅을 하는 동안 솔직히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작업 공정이 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일을 맡겨보자. 일단 일을 맡겨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른 분을 구하는 걸로 하자 싶어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작업을 하기로 한 날짜가 3일 뒤였는데 공사 전날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같이 일할 작업자가 섭외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은 흘러가고 세 번째 반장님과 또 어렵게 미팅을 했는데 모든 게 좋았습니다. 막 자신감을 과하게 표현하면서 네네 다 됩니다 하는 스타일도 사실 못 믿거든요. 이런 모습도 없으셨고 소위 말해서 틱틱대고 약간 까탈스럽게 하시는 태도도 없었어요. 다른 이야기로 새지 않고 일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모습도 정말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일단 방 한 개만 작업해 보기로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 개 객실에 목공 작업을 완료했는데 작업 결과물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반장님의 태도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빠뜨리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저랑 대화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일을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나머지 객실 모두를 맡겼습니다.
목공 작업이 90%가 진행이 됐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목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짠, 오,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평상을 깔았어요.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예쁜 것들은 특히나 더 안 튼튼하고, 튼튼한 것들은 너무 투박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냥 평상을 짜버렸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매트릭스가 2개가 올라가는 크기예요. 욕조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가운데 이제 욕조 하나만 딱 들어가고, 여기에 젠다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옷장으로 아예 만들었어요.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숙박업소는 소형 냉장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은 이제 소형 냉장고를 넣고 이 중간에 이제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파란 곳은 벽지를 다 바를 거예요. 좀 화려한 벽지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면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쪽 면은 이 높이인데 여기 좀 더 낮게 이렇게 높이를 잡아놨는데, 이쪽은 이제 빔 프로젝트가 쏴질 곳이라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얀 면으로 만들어서 빔 프로젝트를 쏘고,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 빔 프로젝트를 쏘려고 콘센트 공간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공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이런 나무 느낌도 좋고요. 빨리 좀 완성되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많이 느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반장님을 만나서 잘 순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전문가인 제가 좋은 전문가를 섭외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 보니까 누가 좋은 전문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느낀 게 셀프 인테리어, 직영 공사를 할 때는 특히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절함이 막 상냥한 말투, 친근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비전문가인 걸 감안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알려주고 상의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친절한 말이죠. 제가 원하는 작업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다른 대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상의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제가 잘 못 알아먹더라도 답답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 반장님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반장님 덕분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을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만족할 만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타일 공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만들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뭔데요? 거울인데 이걸 만들기라고요? 네, 요거. 뭐 계단서 필요하세요? 네? 계단서 필요하셔? 아, 그죠. 네. 저희가 계단서 그런 게 없어요. 아, 계산서가 아예 안 돼요? 아예 못 한다고요? 아. 그리고 뭐 공사를 안 하니까. 네. 한다고 하면 뭐 계산서 없이 할게요, 그러면. 저희 좀 못 오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밑에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시원하구나.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네네. 와, 가구 예쁘네요. 너무 멋있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예, 값으로 이걸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듣는 순간 예, 그 서로 답이 안 나오는 얘기라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가지려고 만드는 거지. 그런 어떤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이 공장에서 그냥
어떻게 시중에 있는 걸 사는 게 더 싸고 그러는데 이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과정을 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제작하고 싶은 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거랑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네.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의자 하나예요? 네. 의자 한 8만 원 정도? 8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작이 힘듭니다. 아 그래요? 어떤 디자인이든 간에 8만 원이라고 힘든. 그거는 기성 제품 사셔야 돼요. 의자가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제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 그 제가 레드오크로 만약 하신다 하면은 30만 원 그러십니다. 일반 수툴 하나 제작해가지고 파는 것도 공방에서 30만 원씩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30만원, 의자 하나에 30만원이면 진짜 이 감당이 안 될 수준이라 안 되겠네요. 진짜 비싸구나. 아무래도 이렇게 수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갭이 좀 많이 크네요. 그렇다고 시판 제품을 쓰기에는 좀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가구 디자인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달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판 제품을 안 쓰고 싶은데 목수 반장님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좀 도면을 그려놨으니까 목 작업하는 동안, 다른 목 작업하는 동안 샘플로 한두 개 만들어 봐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 정도 디자인이면 괜찮겠다 싶으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메탈 느낌 나는, 철 느낌 나는 컬러 시트 아니면 무광도 괜찮고, 요거랑 일단 요거 하나, 녹색 하나, 빨간색 하나, 여기는 요걸로. 저기요. 네, 골랐는데 최소 수량이 어떻게 돼요? 1m요. 1m요? 네. 1m씩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1m씩 좀 잘라드려요. 이만큼. 문방 본 거 같다. 문방 본 거 같네. 응.
켜지네? 이게 가격인가? 이 옆에 91원 스캔인 가격인 것 같은데? 245. 보라색 빛이 나네. 이것은 주로 안녕하세요. 돈 쓰면서 고생하고 있는 아침소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양은 괜찮은데 손만 갖다 대도 흔들거리는 연약한 의자였습니다. 어떻게 내구성을 높일지 고민해 봤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 아닌 것 같넹. 보일러 시공 사장님이 구경 오셨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우리 동생도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나중 되니까 흔들흔들 하던댕. 기역자 앵글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흔들거립니다. 네 면을 모두 박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판 의자 1호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전히 잘 흔들리는 거 보니 흔들 의자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왜 계속 흔들리는 거지? 미쳐버리겠네. 그래도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흔들 의자도 아닌데 누가 흔들면서 앉기라도 하겠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합판 의자 2호기를 만들었습니다. 튼튼해지기는 했는데 합판 의자 3호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1호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작했을 때 이 면의 합판과 이 면의 합판이 서로 다른 합판이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다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한 판으로, 통으로 한 판으로 제작을 해서 이걸 그대로 이 옆면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건 통으로 한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등을 기댔을 때 이 부분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이 약해서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 부분 면적이 좀 더 넓게 하면은 강도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긴장되는 내구성 테스트 순간입니다. 앉자마자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이 붙어 다리도 꼬아보고 등받이에 세게 기대보았습니다. 시승 행사도 진행해봤습니다. 아주 괜찮은데? 좋아. 최종 성능 테스트에 합격한 더 뉴 합판 의자 에디션을 24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대충 계산해보니 의자 하나 만드는데 대략 10만원 이상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포질하고 색을 입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누워서 잠자기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전체 색을 입히기 전 한 개 의자를 칠해봤습니다. 먼저 한 개를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칠을 하시는 분에게 일을 맡겨야 24개가 모두 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색을 금방 흡수해버려서 뭉치지 않게 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의자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만 분께 구독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난 이 모텔은 세월의 흔적을 정통으로 맞았다. 곰팡이가 없는 곳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였고 20년 세월을 함께한 골동품들도 있었다. 니코틴과 곰팡이가 위협적인 이곳을 나는 호텔로 만들었다. 8개월간의 호텔 셀프 인테리어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건물 외벽을 바꾸려 합니다. 낡고 촌스러운 이 건물을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타일로 붙일지 샘플을 받아왔습니다. 이 색이 마음에 드는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샘플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로 붙였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화가에 비슷한 타일로 된 곳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포기하려 했는데 비슷한 타일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벽에 타일을 붙이려면 아시바라고 불리는 간이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접 올라가 보니 건물과 아시바 사이가 간격이 꽤 있어서 좀 무섭습니다. 새 건물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텔에 어울리는 가구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가구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우선 미니어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목재 가게에 왔습니다. 나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들어도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사온 목재를 반장님이 잘라주셨습니다. 책상 다리에 붙일 필름을 사고 필름 작업자에게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가구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색을 입히고 사포질을 하고 또 색을 입히고 또 사포질을 하고 사포질로 생긴 가루들을 닦아주면 끝은 아니었습니다. 바니쉬라는 걸 발라줘야 한다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하루 만에 더러워지는 책상을 보며 생각을 바꿨습니다. 깨끗이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작업이더라고요. 바니쉬를 바르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고인돌 책상에 어울리는 의자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2년 3월) 어느 날, 오늘은 목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목공 작업만 해도 전에 비해 꽤 깔끔해 보입니다. 이곳은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될 공간이라 나중에 흰 페인트로 칠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욕조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제발 상상한 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작업도 끝났습니다. 오, 굉장히 아늑하군요. 그런데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둡고 노랑빛이 강해서 며칠 뒤 결국 전구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생각한 것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것 같습니다. 간접등이 겉에서는 안 보여야 하는데 원래 뒤로 감춰줘야 되는데 얇은 조명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2년 4월 어느 날, 오늘은 벽지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작업 반장님께 유의사항을 전달드리고 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벽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꽃무늬 벽지라 붙여놓고 이상하면 어쩌지? 걱정이 많았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데코 타일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뜨는데 데가 많은데 여기는 뜨고 보시면은 이게 누르면은 눌러지는데 이게 떠요. 이야기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데코 타일 지금 시공된데 막 뜬 데 있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드를 안 칠하고 그냥 타일 놔둬도 안 뜨긴 거예요. 면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게 수평만 다시 다 칠하면 완전히 면은 깍깍하게 나가야지. 아니 이 정도면 수평 잘 잡힌 거죠. 무슨 몰타를 칩니까 사장님? 아니, 봐보세요. 본드 안 가는데 지금 여기는. 아니, 그거 당연하고요. 당연하게 평평한 데 올라가면 당연히 평평하죠. 그 지금 뭐 평평한 데만 작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굴곡진 데도 이제 하시는데 제 말은 왜 이게 본드가 그러니까. 붙었는데도 뜨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사장님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차 밑가면 전체 이제 그라인더 작업을 해보죠 그러면. 밑작업비가 아주 추가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뭐 별로 뜬 것도 없는데 뭐 떴다고 그러면 할 말 없죠. 아니 저는 왜 뜬지 이제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온 건데 일단은 방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붙는 건 확실하는데 네. 근데 너무 이걸 계속 이렇게 트집 잡아보면 물어보는 게 트집 잡는 겁니까? 왜 뜨는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말씀도 못 드리나요? 작업하시는 분에게? 붙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붙는다고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장님. 네. 시간이 지나면 붙는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상황을 넘기기 위한 말인지 비전문가인 제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붙는 거 확인하고 작업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름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이 중국풍 엘리베이터와도 이제는 작별입니다. (22년 6월) 이제 대부분의 공정이 끝이 나고 주문한 소품을 배치해야 합니다. 일단 도착한 소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제대로 왔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사실 주문한 게 100개도 넘어서 나중에 내가 뭘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났습니다. 알아보니 한 개가 쇼핑몰 측에서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품들을 각각의 객실에 넣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설치할 때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도 설치해야 합니다. 빔 프로젝트는 항상 로망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빔으로 영화를 보면서 와인을 마시는 거죠. 다 완성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해볼 겁니다. 해상도가 가장 좋은 위치에 놓고 천장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일단 표시를 해두고 표시해 놓은 곳에 브라켓을 설치하고 빔 프로젝트도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천장에 선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날, 오늘은 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목장갑이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까지 뚫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드릴을 뚫었는데 칼블럭이 안 들어가서 좀 더 큰 걸로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디월트 드릴 세트. 테스트해보고 하는 거구나. 오, 딱이다. 어떻게 빼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얘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콘센트가 이렇게 꼽혀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게 나와가지고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뭐하고 생기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오늘은 무인 호텔이 1년 동안 영업을 하면 과연 얼마를 벌고 얼마의 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순수익으로 얼마가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딱 1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매출 정산이 오늘로써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매출이 어땠는지 한번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다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뭐랄까 부끄럽네요. 23년도의 매출, 1월 매출은 3,231만원이었습니다. 2월 매출은 3,485만원, 3월 매출은 2,786만원, 4월은 3,051만원, 5월은 3,072만원, 6월은 3,006만원, 7월은 3,821만원, 8월은 4,189만원, 9월은 3,277만원, 10월은 3,298만원, 11월은 3,129만원, 12월은 4,358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히면 23년도 총 매출이 4억 700만원이 되네요. 한 달 평균으로 하면 3,392만원, 약 3,400만원이 한 달 평균 매출이라고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이 과연 큰 걸까요? 아니면 매출이 작은 걸까요? 이 매출이 큰 편에 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객실이 딱 11개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이죠. 규모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매출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매출이 높은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가 매출이 낮은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만약에 보통 수준인 30개 객실 기준으로 하면은 30개 객실을 객실당 100만원 곱하면 3,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좀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30개 객실에 150만원을 곱한 4,500만원이 매출로 나오면 그러면 준수한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 30개 객실에 200만원을 곱한 6,000만원이 매출로 나왔다? 그러면 엄청 잘 되는 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객실당 300만원의 매출이 나서 30개 객실에 300만원 매출이 난다? 라고 하면 9,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미친듯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냐 못 나냐 라는 거는 객실당 100만원이 나오냐, 객실당 150만원이 나오냐, 객실당 200만원이 나오냐, 객실당 300만원이 나오냐, 이걸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객실은 이제 11객실에 3,400만원 정도 매출이 났으니까 객실당 300만원이 넘게 매출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좀 이만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꽤 잘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매출만 높이고자 하면은 이거보다 더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매출만 높여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매출이 뭐 6, 7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바빠요. 바빠서 막 정신 없는데 막상 정산을 해보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사람이 매출이 높잖아요. 그럼 나도 착각을 해. 나도 이 매출에 속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남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가계부를 다 적어보고 비용 다 적어보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이게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아예 잘못됐구나. 이 장사가 잘 되는 거랑 돈이 남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라는 걸 제가 지난 8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무인 호텔을 할 때는 이 매출보다는 어떻게 하면 순수익이 많이 남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던 시도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도심 속의 펜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셀프 리모델링 과정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3,400만원이 평균 매출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은 한 객실당 12만원 정도 돈을 받은 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높은 객단가를 받는 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야놀자 여기어때 광고를 안 함으로써 광고비를 줄이고 예약 수수료도 줄이는 방법을 썼는데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야놀자 여기어때 없이 영업을 해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시를 운영을 안 하고 숙박으로만 운영을 하고 프론트 직원을 없애고 그냥 오직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체크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대면 운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1년간 운영했을 때 이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얼마의 순수익이 남는지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메니티라고 하죠. 샴푸, 린스,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칫솔, 치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물 이런 것들, 뭐 이런 비용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이불 세탁해야 되니까 이제 외주 업체에 맡기면은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전기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도시가스는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욕조를 가지고 있는 호텔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와요. 욕조에 물을 받고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나 대시를 운영한다 라고 하면 이제 물값이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저희는 숙박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욕조도 어쨌든 5객실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도세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 직원은 저희가 약간 펜션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딱 고객들이 다 11시쯤에 퇴실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소 직원이 9시 이때 나와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 반쯤에 나와가지고 3시 반 정도까지만 해서 이제 월 140만원, 총 2분을 해서 28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리 직원, 주차 관리와 또 비품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풀 오토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 직원을 뒀는데, 만약 본인이 관리하신다면 이 돈을 본인 급여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대 보험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인터넷과 넷플릭스 쳐서 15만 원 정도 나오고, 엘리베이터 월 관리비 6만 원, 회계사무소 11만 원, 또 네이버 예약 수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3.3%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현금이냐 카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수수료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3.3%보다 더 적게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 예약 수수료는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마케팅비는 월 7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 이자가 원래는 한 400만 원 나갔는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저희의 이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48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고 있고, 각종 보험들을 이제 1년에 한 번 나가는 보험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월 단위로 환산하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래서 총 한 달 비용이 1822만 원. 그럼 이제 1년 총 비용은 2억 1864만 원이 됩니다. 연 매출이 4억 700만 원이고 연 비용이 2억 1864만 원이니까 연간 영업이익은 1억 8083만 원이 됩니다. 발음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게 전부 제 돈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 종소세,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가는 세금인데, 요거 빼고 나면은 이제 순이익이 나오겠죠. 23년도에 종소세가 내년에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부가세도 좀 일부 그런 게 있죠. 하반기 부가세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빼가지고 순이익을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1억 8083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세금을 빼는 나머지가 순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순수익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관리하고 거의 풀오토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 순수익이면 꽤 만족스러운 순수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결산, 객실 11개짜리 소형 호텔의 연간 매출과 비용, 그리고 순수익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6개월 했을 때 평균 매출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2만원 차이더라고요. 한 달 평균 매출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제가 분발을 해서 잘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이 호텔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담긴 영상들이 있거든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